지금은 미국은 사면 초과인 것 같아요. 사면 초과인 것 같아요. 수요가 얼마나 올라올지에 대한 퀘스천마크도 있고, 그러기 위해선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경기 부양을 하자니 관세도 좀 세게 하기도 어렵고. 예.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상호 관세랑 보편 관세가 저는 패착인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뭐냐면은 한국의 이제 대통령이 이제 뽑혔으니까 네. 방금 나온 뉴스가 그거였었더라고요. 6월 4일까지 관세 어떻게 할 건지 제출해라.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네. 관세를 엄청난 압박을 할 것 같은데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연준 의원들이 이상해요. 보면은 이 트럼프의 말에 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네.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또 글로벌 증시에 악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생각해봐야 될 게 트럼프 관세 정책이 4월 2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쇼크를 줬을 때보다 더 세질까를 봐야 되겠죠. 더 세질까요? 많이 약해졌잖아요. 네, 그게 예. 더 세질까? 예. 그러니까 4월 2일 관세율이 있다면 이걸 뛰어넘는 흐름들이 나올까? 그러진 않겠죠. 그 정도는 못할 것이다. 네. 예. 그러면은 관세 정책의 방향성은 완화되는 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또 하나 미중 무역 분쟁 관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120%, 뭐 어마어마하게 왜또 125%. 이거 죽자는 거였죠. 네. 네. 이걸 뛰어넘을까요? 안 되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노이즈는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협상 수단이지 그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림들은 요 그림이겠죠.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여기까지 튀었습니다. 네. 이 방에서 또 튀어오를까? 그러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이게 좀 완화되는 그림들, 좀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 협상을 하면 할수록 더 관세 정책이 더 강해지기보다는 좀 완화적으로 가는 그림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더 관세 정책을 더 세게 해가지고 얻을 것은 재정이겠죠.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트럼프가 왜 이렇게 관세, 도지 전반부에 이렇게 몰아붙였을까? 재정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런 다음에 감세한 연장 그리고 내년에는 소득세랑 법인세 감면 네.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까지 관세 정책을 밀어붙일까? 그러기도 어렵겠죠. 왜냐면 1기 때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1기 때는 반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취임하자마자부터는 감세, 교제 완화 막 이렇게 해주다가 2018년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됐어요. 예. 그 결과 2018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트럼프가 거의 한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뒤집은 거죠. 지금은 재정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요 시장에 부담되는 것들을 앞부분에 하고 금리 인하를 유발하면서 여기에 경기 부양 정책으로 가겠다라는 그림이라서 저는 트럼프 관세 정책은 더 세지기보다는 좀 더 스테이블하거나 조금씩 완화되는 쪽으로 갈 것이고 네. 반면에 경기 부양 쪽에 포커스는 점차 무게감은 좀 더 커지면서 아마 내년에는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기 부양 쪽으로 좀 정책 방향성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세 정책의 압력은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네. 보는 거고 그리고 관세 정책의 압력은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본다면 노이즈는 있다 하더라도 방향성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되는 거는 이게 예를 들어 관세 10%만 하더라도 네. 지금은 10%는 환호를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업들 이익이나 물가에서 다 이걸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뭐 S&P 500이나 이런 애들 EPS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예.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지금 기업별로 대응하는 것은 다르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일단은 전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가를. 예. 가격 전가를 안 하면 물가는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못 오르죠. 못 오르겠죠. 예.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왜 가격 전가를 안 할까?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것도 예. 있겠지만 관세가 몇 프로인지 몰라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무역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잖아요. 예. 트럼프 입장에서 그것 또한 관세 정책을 더 세게 못하는 변수가 될 수 있겠는데 제동을 걸었으면은 문제는 뭐냐면 아마 6월 9일이나 10일쯤 이거를 관세를 정지한 다음에 계속 갈지 항소를 할지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항소를 할지가 결정될 텐데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입장에서 부담스럽죠. 왜냐면은 대법원에서 이긴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지면 그동안 부과했던 관세를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6월 10일 전후로 해서 관세 부과하지 말고 이제 항소를 가자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받았던 보편관세 10%에 대한 것도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 하기는 또 퀘스천 마크가 있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미국은 사면 초과인 것 같아요.
화면 초과인 것 같아요. 수요가 얼마나 올라올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도 있고 그러기 위해선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경기 부양을 하자니 관세도 좀 세게 하기도 어렵고 예.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후관세랑 보편관세가 저는 패착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우선정책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트럼프 사조직 같은데요. 연구소긴 한데 거기에 이미 정책 방향성, 정책 해결 방안 그런 것들을 다 연구 보고서를 낸 데거든요. 거기 보면 명확해요. 명확합니다. 목표는 명확해요. 첫 번째 중국 고립, 두 번째 에너지 패권. 여기에 상호관세랑 보편관세가 없어요. 그런데 왜 상호관세와 보편관세가 문제냐면은 보편관세를 10% 때렸잖아요. 지금 중국 수출이 망가졌나요? 안 망가졌어요. 예. 한국 수출이 망가졌나요? 안 망가졌어요. 왜? 미국하고 교역은 껄끄러울 수 있어도 다른 나라들하고는 문제가 없어. 다른 나라들 팔면 됩니다. 네.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미국은 전 세계 10%를 매겨버렸으니까 그 부담은 자기 혼자 떠안는 거죠. 그리고 우방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에 모두 공평하게 때려버리니까 우방이 없어지는 영향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미국 빼고 다른 나라들끼리 FTA가 된 효과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더 세지긴 어렵다고 보는 이유도 그런 이유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중국 수출이거든요. 네. 중국 수출을 보면 이게 4월 달 거긴 하지만 예상이 2였는데 7.9가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잘 나왔죠. 플러스예요. 4월 달입니다. 4월 관세 그렇게 두드려 맞고 관세 전쟁하고 막 그랬을 때 4월 달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냐? 미국 수출은 마이너스, 전년 대비는 마이너스 20%, 전월 대비는 마이너스 17%예요. 근데 어떻게 플러스였을까? 아세안, EU, 홍콩, 라틴, 아프리카, 베트남,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비슷한 흐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힘든 거죠. 미국만. 그래서 저희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은 워낙 좋은 그림들 예외주의로서의 평가를 받으면서 고평가를 받았던 것들에 대한 도전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 관세 정책 그것도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최근 달러 약세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미국 일방주의, 미국 예외주의가 깨지는 그림이다. 그러면 어디서 기회가 올까? 앞서 국내 증시를 말했었던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도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미국보다는 미국 이외의 지역들이 조금 업사이드가 좀 높을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호관세나 보편관세 못하게 되면 품목관세로 하게 되면은 뭐 특정 섹터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 받을 섹터 수 사는 섹터로 나뉠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예. 품목관세로 인해서 뭔가를 압박하고 싶었다면 철강 50%를 올렸을까요? 새로운 걸 하지 않았을까요? 예. 이 표는 무역 대표부에서 네. 작년에 이미 내놓은 무역을 분석하고 자기네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네. 철저히 미국 산업 보호하겠다라는 것들을 보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전기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이쪽이에요. 요 품목관세 한다는 쪽을 보시면은 바이오,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조선 쪽이에요. 이쪽이 왜 여기 들어갔을까? 여기 저희가 카테고리 한 것처럼 중국 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국 협력, 그러니까 밸류체인을 중국을 뺀 밸류체인을 만들고 싶었다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다 같이 때리고 다 같이 너도 죽어라 이렇게 할까요? 그러긴 어렵겠죠. 저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예. 하고 있어요. 실제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수출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 같은 경우도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반도체는 아직까지 뚜렷하진 않지만 그런 거고 예. 바이오는 지금 전 세계 복제약의 6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가려고 한다면은 한국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예. 있겠죠. 관세 정책의 이러한 트럼프의 스타일로 인해서 품목 관세는 다 때릴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협상. 그래? 너는 열심히 한다고? 그럼 넌 없어. 중국 아이 너 못 믿겠어. 네. 넌 20% 먹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협상을 하면서 자기네들한테 좀 더 유리하게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쪽에 품목 관세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협상 카드지. 이쪽 산업들을 미국이 취약한 산업들이에요. 또 예. 하나. 이쪽 산업들이 더 압박을 받아서 밀려난다? 그런 게 좀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 최근 이슈가 되는 게 벌칙세? 그거는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벌칙세는 그냥 막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미국 기업들의 불공정한 관세나 이런 세금을 매기게 되면 우리도 보복하겠다는 건데 EU를 타깃한 겁니다. 디지털 세상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재무부 장관이 국가랑 개인을 지정을 하는 거라서 예. 여러분들 해외 투자하시는데 야 나도 벌칙세 맞아? 그건 아닙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이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 것 같아요.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벌칙세는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품목관세도 분명히 할 건데 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과는 좀 다른 카테고리다. 예.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거고 중국을 배제한 밸류체인을 다시 만들기 위한 거지 이 산업을 미국이 힘이 없는데 이 미국만 가져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협력하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 부품 관세로 인해서 시장의 업종이나 종목들이 충격을 받는다
그러면은 좀 비중 확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 관세 때문에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경기 침체거든요. 네. 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지표는 또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예. 헷갈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경기 침체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겠죠. 소비 심리 지수가 급락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폭등했다. 이거 소프트 데이터입니다. 관세 정책이 완화되니까 반등했고 5년 인플레이션 꺾였고 1년은 플랫해졌죠. 소프트 데이터는 서베이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변적인데 이걸 가지고 경기 침체가 온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물론 경기 둔화는 맞아요. 근데 경기 침체라고 확대 해석하기까지는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컨퍼런스 포드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 이거는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 데이터는 언제든지 가변적이라는 거죠. 심리 예.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게 GDP 성장률 전망인데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이 맞아요. 지난주 보기까지 3.8이고 지금은 4% 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연율이에요. 와. 그리고 전년 대비로도 2분기가 0.85로 예상됐는데 이게 1.4까지 올라왔고 3분기도 0.5로 예상됐는데 0.8까지 올라왔고 4분기는 2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는 또 반등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경기 침체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도했던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 아닐까? 이 과정에서 하드 데이터, 실물 데이터는 둔화될 수밖에 없겠지만 소프트 데이터가 좀 진정되고 심리는 반등을 하면서 좀 시장 측면에서는 좀 플라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동안은 이제 관세가 정말 저렇게 된다면이라고 if를 가정하고 네. 이렇게 데이터들이 가고 있었는데 이거 아니네라고 네. 하면서부터 데이터들이 정상화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볼수 그리고 있겠네요. 또 하나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 계속 낮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서비스 소비는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의식주를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게 갑자기 줄일까? 라는 것들을 본다면 그래서 저희는 물가는 안정될 거고 경기는 둔화폭이 커질 수는 있어도 이것 때문에 침체 가능성은 낮다라는 말씀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우려도 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번에 발표된 PCE 물가인데요. 예. PCE 물가는 또 한 번 둔화되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네. 둔화됐고 둔화됐어요. 그리고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주거인 유틸리티가 좀 올라오고 살짝 올라오는 그림이었지만 금속 이렇게 꺾였고 음식료는 아직까지 못 올라오고 레크레이션 이쪽이 서비스 소비거든요. 예. 서비스 소비들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는 수요가 좀 둔화되고 선수요가 좀 세게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물가가 그렇게 센 그림들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볼 것 중에 하나는 여기 PC에는 많이 포함되지 않지만 에너지 물가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지금 60달러 초중반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작년 평균이 80달러거든요. 그럼 전년 대비 마이너스 두 자릿수 이어갈 것이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관세로 인해서 상품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은 소장님 같은 경우는 내가 세 끼 먹던 걸 한 끼로 줄이고 그럴까 아니면은 영화 가거나 여행 가는 걸 줄일까요? 그렇죠. 필수는 못 줄이죠. 못 줄이죠. 선택을 줄이겠죠. 그럼 서비스 물가 비중이 크거든요. CPI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둔화되면서 저희는 물가는 좀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 둔화되는 속도가 좀 완만해질 수는 있어도 이게 올라간다? 거기다가 4월 2일 부과했던 것보다는 관세가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서 물가가 계속 치고 올라간다? 그러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연준이 계속적으로 고용 하는 이유도 있어요. 물가의 추세를 결정하는 건 고용 비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고용 비용 계속 떨어지고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고 이런 그림들이 있어서 물가의 추세적인 흐름은 안정. 그런데 관세 노이즈로 인해서 등락이나 아니면은 둔화되는 속도가 좀 더딜 수 있다 정도로 봐야지 물가가 상승한다? 그럴 가능성 극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리를 좀 올 하반기에 좀 연준이 내릴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9월달에 금리 인하 되게 세게 했잖아요. 그때보다 경기가 더 좋은가요? 아니죠. 물가는 더 높은가요? 그렇지 않죠. 예, 떨어졌죠. 네. 예. 근데 왜 금리 인하 안 할까? 이게 의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의미는 또 한편으로 말씀드리면은 모든 걸 확인하고 가려다 보면 늦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물가는 오르기보다는 좀 플랫하거나 살짝 내려가는 정도로 보고 있고 관건은 고용이겠죠. 고용이 여전히 견조합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도 신규 고용이 13만 명, 여전히 1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도 4.1로 플랫하는 그림인데 도지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했는데 왜 고용자 수는 아직까지 막 견조하냐 10만 명대 후반으로 실업률은 왜 멈춰있냐 4% 초반으로 이게 아마 빠르면 5월, 6월쯤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도지에서 해고한 사람들이 대부분 정부 직원들이잖아요. 3개월 정도는 휴가를 쓴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3개월이 지나는 시점이 5월, 6월쯤이 될 거예요. 그때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때 고용이 퉁 꺾이는 그림들이 예. 나오게 주게 되면은 아마 빠르면은 7월, 늦어도 9월에는 연준은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하는데 너무 좀 후행적이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후행적이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9월달처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또 빅컷을 해버리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9월, 11월, 12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경기를 확인하고 한다라고 하면서 5월 FMC 때는 모든 이유를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후퇴했잖아요. 그쵸. 6월 FMC가 중요해요. 연준 위원들은 관세 정책 후퇴를 어떻게 인식할까? 경제는 어떻게 볼 거고 물가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은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뭐 코스피도 그렇고 6월 달엔 조금은 흔들릴 수 있다는 말씀드렸던 이유는 경기나 이런 것들이 나쁘다기보다는 트럼프 노이즈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왜냐면 7월 초 가면서 더 압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6월 18일 한국 시간은 6월 19일 새벽에 있을 FMC FMC가 비둘기파적으로 나오면 9월 20일부터 확 치고 올라가는 일이 나올 거고 매파적이면 한 번 더 출렁였다 갈 것 같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분위기를 종합해 보면은 매파를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저도 그래서 큰 영향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관세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정책 불확실성 크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역 정책이 생산성을 저해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럼 내려야지. 그리고 요 오스틴 굴스비 같은 부분은 뭐 비둘기파적인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고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6월 18일 날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는 제가 점도표나 이런 것들이 크게 안 바뀌면 괜찮을 거라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미 시장은 올해 2번 9월 12월 2번 내년 1월 또는 6월 이렇게 2번 점도표만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월 금리 인하 확률을 보면 1회 금리 인하 확률이고요. 요 파란색이 3번이에요. 2번은 할 것 같은데 한 번 할지 3번 할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 번 금리 인하 확률도 조금은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점도표가 유지되게 된다면 아유 나쁘진 않다.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점도표가 올해 2번, 내년 2번, 27년 한 번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움직이면은 좀 흔들리겠죠. 2번이라든지. 이건 괜찮아요. 근데 총 금리 인하 횟수가 총 5번인데 5번보다 적게 된다면 아마 충격이 되게 클 것 같긴 해요. 그 정도로요? 저는 그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이 점도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분포도입니다. 지난 3월 FMC 때 분포도가 좀 매파적으로 여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위로 올라갔어 라고 하면서 좀 흔들렸거든요. 이번에도 얼만큼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요 중간값, 요 중간값 요 중간값이 있는데 자 여기서 몇 명이 더 움직여서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총 11명인데 지금 8명이거든요. 한 3-4명 움직여서 윗단이 12명이 된다 라고 하면 9월 달에 한두 명만 움직이면 이 점도표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분포도 매파적으로 왔는지 비둘기파적으로 왔는지 요 두 가지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연준의 스탠스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전 중립이라고 보고 있는데 안심하기는 어렵다. 안심하기 좀 이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를 좋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배팅하기는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시나리오인데 어쨌든 뭐 작가니까 보자면 트럼프가 6월 9일 FOMC가 잘 나오도록 자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괜히 자극해서 FOMC 높게 나오는 거 맞고 난 다음에 자기가 유리하게 금리 인하를 원하잖아요. 최대한 이제 이쪽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점도표 나오고 땅땅 하고 나면은 그래도 관세 결정까지 한 달 남았으니까 이때부터 갑자기 폭주해 버리면서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연준이 뭐 트럼프가 그런 것 때문에 뭐 움직이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오히려 더 압박하지 않을까요? 금리 인하해 얼마 전에 만났다고는 하는데 어떤 정도의 스탠스가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장기채를 살 수 있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안 되면 이제 8월 달에 매년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 이거 워크 프레임을 어떻게 바꿀지 이런 것들은 고민들도 한다라고 하니까 아마 6월, 7월, 8월 이 통화정책 이벤트들이 아마 하반기 탄력이나 흐름들을 좀 결정질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방향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상태인데 증시는 또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긍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먹을 게 막 아주 적진 않고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반대로 잃을 건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미국 주식은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낫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예. 주식이 막 빠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지금 제가 보는 것은 투자 심리가 좀 과열권에 와 있고요. 그리드 영역입니다. 사이에 있던 게 70일까지 튀었다가 좀 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거는 제가 제 자료에서 자주 인용하는 건데, 자, 요거 뭐냐면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인데 이게 1까지 찍었어요. 요 위에 있다는 거는 리스크 오프, 위험 회피 심리가 네. 정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1보다 더 못 가거든요. 네. 이게 정점이었고, 네. 그리고 지수는 이때가 저점이었고, 이게 리스크 온 시그널로 바뀌면서 급반등을 한 거죠. 네. 그런 와중에 최근 여기서 또 하나 볼 거는 여기가 또 바닥 이 0을 찍고 또 반등하고 있어요. 야. 그래서 여기 반등을 하고 있다는 의미. 그리고 지금 빅스도 20% 밑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더 내려가기 어려운 구간에 네. 와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국면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하반기 중에는 역사적 고점을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데 따라서 좀 되돌림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요 등락이 좀 있지 않을까, 또 반등했다가 좀 쉬다가 뭐 이제 하반기에 되면서 좀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은 줄이기보다는 이쪽을 더 늘리지 말자. 그리고 업종이나 종목에 있어서는 좀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난 미국 주식이 10이고 한국 주식이 90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배분 차원에서 미국 주식을 늘려도 돼요. 네. 근데 내가 미국 주식이 90이고 한국이 10이야 라고 분들은 지금 요번에 반등해서 좀 예. 고공행진을 할 때 좀 미국 주식을 줄여서 한국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미국 주식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도 되게 중요한데 환도 중요합니다. 원달러. 그쵸. 지금 보면은 원달러율이 5%가 7%가 빠졌어요. 순식간에 빠졌어요. 네. 예.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플러스 1%라고 하거든요. 올해 연간 수익률이 1%예요. 환을 따지면은 마이너스 5%입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그냥 환 영향 없으니까 플러스 13% 정도 나오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좀 열려 있어서 저희는 원달러율은 1,300원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한국 증시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얘기하셨던 그 호재들 사이드라 네. 지금 미국 증시에서 남아있는 이벤트들 이렇게 고려해 보면은 네.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게 좀 리스크 대비 먹을 게 좀 더 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 이렇게 저도 좀 생각이 드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밸류에이션 매트릭스거든요. 미국 이익 모멘텀은 한국 대비 너무 낮은데 중국만큼 되는데 밸류에이션 20배가 또 넘었습니다. 다시. 뭐 ROE가 높으니까 PBR을 많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글로벌 1등이고요. 꼴찌는 한국역이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고질적인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유동성이 풀린다,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리고 그동안 예외주의 평가를 받았던 미국에 있어서 최근 그런 것들을 흔드는 이슈가 많다고 한다면 좀 달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 보면 그동안 흐름 어땠냐면 글로벌에서 빠져서 미국으로 가고, 신흥국에서 빠져서 미국으로 가고, 그렇죠. 예. 중국에서 빠져서 미국으로 가고, 한국에서 빠져서 미국으로 왔어요. 근데 지금 흐름을 보시면 나스닥은 아직까지 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돈이 들어가요. S&P 500에서 빠지고 있어요. 힘이 빠지네. 네, 빠졌죠. 자, 이게 글로벌로 좀 들어가기 시작하고, 신흥으로 살짝 들어갔고, 중국 본토로 들어갔고, 한국으로도 24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딱 1년 만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슈들, 미국만 강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도전, 그 와중에 밸류에이션 부담, 그런 것들이 지금 당분간은 non-US 쪽을 봐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고려하셔서 투자에 좀 이번 하반기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자료로 딱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네. 한 방에 이해야 되네요. 자료를 어떻게 되게 빨리빨리 만드세요. 네, 뭐 맨날 하던 거였고, 그래서 업데이트하고 이슈 정리하는데 요즘 많이 피곤하죠. 왜냐면은 트럼프가 주마다 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만들다 지운 적도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틀은 만들어 놓고 네.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한 다음에 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보여드리긴 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하는데 매크로 하는 친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되게 피곤하죠. 그러니까 하반기를 얘기하는데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6월 달에 환율 보고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맞네요. 네. 네. 그리고 저희는 플라자 합의 같은 게 없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압박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너무나도 불안한 불확실성, 그리고 트럼프가 어디 튈지도 모르고. 그쵸.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작용 반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트럼프가 관세 압박을 더하면은 미국 이외의 지역들은 뭘 할까요? 관세 두드려 받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경기 부양 더하고 금리나 더하고.
그래서 저는 작용 반작용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나라를 가자. 지금 미국은 어떠냐? 트럼프 관세 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커지는데 연준은 데이터 디펜던트하고 있고 경기는 둔화됐는데 그래서 저는 미국 이외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좋을 거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저희는 작년 11월 전망할 때부터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워낙 가변적인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체크하자. 그래서 제가 원래는 주간 전망을 길게 쓰질 않는데 이런 자료를 매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월간 전망 나오긴 했는데 월간 전망 같은 스타일로 매주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계속 가격 데이터가 바뀌고 하니까 그래서 자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제 메일 주소인데 경민이 대신.com이고요. 텔레그램 채널 대신 스트레티지 들어오시면 대신 전략 돌직구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오시면 아침 9시 전에는 뉴스 정리, 밤에 했던 뉴스 정리, 경제지표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1시 반 전후에 장중시황 그리고 저희가 매주 데일리 코멘트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쓰는 주간 전망, 월간 전망 다 업데이트 해드리거든요. 거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번에 4월 달에 급락했을 때도 그래 우리가 생각했던 상고하저 아닐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언더슈팅이다. 2,300을 깼다는 건 언더슈팅이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매도실이 없는 구간이다.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좀 1주, 2주, 한 달 지나서는 저희 2분기 타겟은 2,750 하반기 삼성 가는 그림은 변함이 없다. 하반기에 예상됐던 조정이 먼저 왔기 때문에 더 편하게 그냥 위쪽으로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는 업데이트 자료들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에서 주간 단위로 나오는 자료 그리고 월간 단위로 나오는 자료 계속 업데이트해서 보시면 아마 시장을 따라가는데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료 또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출연해서 감사했고요. 여러분들도 투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